마음이 편치 않거나 고통스러운 A라는 사람과 달랐으면. 자,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 안녕하세요. 시흥시민 여러분. 시쓰는 임재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짧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문학의 아주 바탕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혹시 습작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조언이라면 좀 조언, 그리고 그에 따르는 아주 사소하고, 그런데 사소하기 때문에 늘 놓치기 쉬운, 올해 조금 시를 쓰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왜 살까? 에서부터 시는 또 왜 쓰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시가 사는 일 혹은 삶에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가? 사는 것에 무슨 도움을 주나? 그리고 또 정말로 내가 쓴 시가 읽으시는 독자들을 향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고 생각을 하게 하는지, 혹은 제 시를 통해서 누군가가 치유를 받고 위로를 얻고, 그래서 상호 소통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생각처럼 완벽하게 소통되는 일은 있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삶의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어긋나고, 그 어긋나는 크기만큼 오독이랄까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시쓰기가 정말 나한테 무엇인지, 혹은 독자들한테는 또 무엇인지 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쪽의 이야기를 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에서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나는 어디쯤 있고 무엇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여기를 살고 있는지, 그래야 내가 무엇을 쓰게 될지, 무엇을 고민할지,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생각들도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를 쓰다 보면 시라는 어떤 형식 속에 녹아있는 내가 있는데, 그 내가 내 대상, 여러 가지 많이 있죠. 크게는 이 세계 전체이고, 작게는 들어오면 국가, 좀 더 들어오면 사회, 아니면 가족, 아니면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식구들, 옆에 함께 몸부림치며 사는 이웃들, 그리고 심지어는 나일 때도 있어요. 대상이. 내가 시 쓰는 대상이 나라는 거죠. 그럴 때 나는 나와 나의 자아, 그쯤 되는 어떤 두 대상으로 또 나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나의 자세가 이 세상과의 어떤 만나고 부딪고 하는 자세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규정되지 않으면 내 밖에 있는 세계는 또다시 규정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데 밖이 어떻게 있는가가 결정되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대상인 밖이 결정되죠. 문학이 사실은 갈등이 전체인 시는 그렇습니다. 내가 갖는 어떤 의구심, 불만, 불안, 혹은 다툼, 이런 모든 요소를 저는 갈등이라는 단어 속에 넣고 싶어요. 혹은 이제 문학이 하려는 어떤 것, 연민이라고 부르죠. 우리 그렇게 부르는데 그것조차도 갈등의 다른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학은 갈등의 전체다. 그리고 이 갈등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결론 내는 장치는 아니다. 갈등을 끝까지 파고 가는 과정의 일체이지, 그것을 결론까지 가는 순간 또 문학은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닫힌 결말이 되어버릴 테니까 어떤 것이 확정되어 버리고 나서 정의되어 버리면 죽은 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여전히 살아남아서 현재 재정의 상태의 이야기가 되려면 문학은 언제나 갈등이 과정까지만 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런 나는 무엇인가를 세계와 이렇게 겹쳐놓고 생각할 때 가장 제가 그 심도 있게 받아들인 말 한마디는 붓다의 말이에요. 붓다가 태어나서 뭐 손바닥에 쓰여 있었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세상에 던지면서 나오죠. 나와서 하늘과 땅에 오르지 나뿐인 세계. 이것은 이제 글을 쓰는 사람, 특히 시를 쓰는 사람한테는 몹시 소중한 그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지구에 50억 인구가 살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50억 인구들이 대등소이한 삶을 살아요. 나서 자라서 뭐 대체로 결혼을 하고 대체로 병들어서 좀 앓다가 죽는 그런 삶이죠. 그 삶 속에서 그 50억의 인구들이 경험하는 경험치는 대체로 비슷한 거죠. 뭐 작게는 사소하게 다를 겁니다. 만나는 사람이 좀 다를 수 있고요. 그 겪는 사건들의 체계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생로병사라는 그 챕터 안에 인간의 삶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그 생로병사를 50억이 동시에 경험하고 생을 마감한다는 것, 또 그렇게 이제까지 그 지구에 인간이 발을 붙이고 나서 또 그만큼의 세월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도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가 대등소이할 거 아니냐 라는 일종의 전제가 성립이 되죠. 물론 개중에 그런 얘기도 해요. 가령 요소 조금씩 다를 거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령 우리가 어떤 세계를 정리하면서 그 세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구,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내가 한번 흔들어서 재정립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가 몸 밖에서 행해지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정신적으로 우리가 그 관념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내일 여기서 깨어나지 않고 다른 세계에서 깨어나서 그 세계의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잘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생텍쥐베리 같은 경우 어린 왕자라는 작품을 통해서 아주 이상한 세계를 다루네요. 근데 신비하고 아름답죠. 물론 거기에 등장하는 것들이 장미나 보아뱀이나 뭐 사막여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들이 사실은 지구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생물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활동하는 영역을 보면 물론 이제 생텍쥐베리가 그 사파도 그려가지고 사파 속의 내용들을 보면은 동그란 별 위에 소화된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 세계를 그려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저한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속에서 그 세계는 그렇게 정의되지 않거든, 잘.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세계를 정의하면서 일체의 불편한 것들을 후루룩 밀어버리고 불도저로 다시 밀고 다시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민주의 세계가 가장 가깝다는 거죠. 내가 현장하고 내가 한 마을을 만들고 그 마을에 사람들을 혹은 사람들이 아닌 다른 생물들을 불러 모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문학 작품이니까. 문학 작품은 늘 그 발꿈치를 띄고 먼 데를 바라보는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럴 때 여기를 좀 벗어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함께 이렇게 얼비치는 세계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문학 작품 속으로.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그 어린 왕자의 경우에
참 낯설고 신비한 세계가 펼쳐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어른도 읽지만 아이도 읽고, 근데 어른이나 아이나 읽으면서 거기서 어떤 느끼는 것들도 있고 깨닫는 것들도 있고 치유도 받고 그러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 세계를 만드는 것이 생텍쥐페리여서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죠. 물론 그 사람은 이제 그 비행기 조종사여서 뭐 비행기를 타고 먼 데를 가보기도 하고 여행도 많이 했겠죠. 그러다 제가 듣기로는 여행을 갔다가 마지막에는 안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아직도 안 왔다니까 아마 어디를 여행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관점이 우리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당겨지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세계를 꾸리면 안 되나? 왜 안 될게? 안 될 게 뭐 있지? 내일 내가 이 세계를 꾸린다고 해서 우리 부모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일 출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세계를 고스란히 몸으로 살면서 잠시 내 마음이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그 세계에 가서 머물다 와도 되지 않나 이런 질문들을 늘 하죠. 이거는 현실을 피해서 달아나는 세계랑은 좀 다른 얘기예요. 현실을 내버려 두고 다른 세계를 잡아당겨서 살다. 그 세계를 밀어놓고 다시 현실의 삶을 살면 되는 거거든요. 문학하는 자세가 그쯤 되면 문학이 잡아다니는 어떤 제한들이 있죠. 뭐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여성들의 경우는 그렇고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런 의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늘 하는 거죠. 근데 그 외의 시간 잠깐 틈을 내서 문학을 하는 동안에 다른 세계를 받아들이고 내 몸 안에서 운용을 하다. 내가 현실로 뛰어들 시간 되면 다시 좀 밀어내고 내일 또 받아들여도 되니까. 문학을 하는 동안은 그런 동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죠. 물론 그런 세계 대신 그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세계, 가령 요즘에도 그 비정규직들이 어디선가는 직장을 잃고 또 우리들의 그 이웃들, 형제들 중에 누군가 하나가 뭐 다치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늘 현실 속에는 있죠. 그런 일들을 다루고 해도 그런 일들의 마음속에 어떤 제한이 생기면 내가 이 일을 다루면 정부나 혹은 힘 있는 어떤 집단으로부터 무슨 위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문학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외적인 힘, 억압 이런 것들이 현실에 남아 있으니까 잠시 거기서 발꿈치 들고 좀 더 가벼워지는 한동안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문학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쓰기는 그런 쪽에서 유용하고 아주 좋은 그 장르에 속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세계를 규정해보고 재설정해보고 마치 드라마 작가가 드라마에서 어떤 사물들을 재배치하고 그 등장인물들을 정하는 것처럼 내가 이 세계를 재정립해보고 등장인물을 만들고 그리고 그 등장인물이 여기서쯤에서는 우러졌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때 그래서 그런 것이 삶과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반영하고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문학 작품 속에서 혹은 독자에게서 작가로 일렁이면서 얼비치고 이런 세계 그런 세계가 작품 속에서 펼쳐지면 아마 여러분들이 하는 작품의 그 굉장히 저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집어 얘기할까요,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할게요. 왜 글을 쓰지?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글을 쓸 때, 그 왜라는 질문이
단순히 내가 글을 쓸까 말까라는 질문이냐면 그건 아니에요. 글을 쓰는 것에 무엇 때문에 이걸 쓰지? 라는 질문하고 결부를 하면 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글을 쓰게 되는가라는 질문, 왜 시를 쓰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시와 소설, 그리고 이제 수필, 문학에서 큰 세 가름을 하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려는 얘기들이 어떻게 조금씩 다른가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왜 써야만 할까? 아니, 왜 쓰는가? 왜 그것을 쓰는가라는 질문이겠죠?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시 쓰는 사람들 속에서 그 시와 소설, 그리고 이제 수필을 약간 정해 놓은 것 같은 비슷한 일종의 그 개그에 가까운 건데요. 그런 그 말들이 떠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 일은 하느님과 비슷한 유형의 일이다. 그리고 소설을 쓰는 사람들의 일은 목회자와 유사한 일을 하는 장르다. 그리고 또 수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조금 빠져나가지만 어쨌거나 이런 저런 사소한 그 일상의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쓰죠. 쓰고서 이것들을 마지막에 가면은 결론을 잘 지어서 서로를 화해시키고 상처를 봉합하고 이런 현상을 많이 보이죠. 장르적 특성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아까 소설을 이제 목회자에 비유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이 목회자의 이제 주된 임무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해설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는 견자라고들 많이 해요. 견자라는 게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능력.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의 것들에게 새로운 쓸모를 만들어주는 것, 이름을 만들어주는 것, 뭐 이런 것들에 가까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네이밍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이름 불러주는 일.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그 국어 교과서에 많이 활용되는 예로 서정주의 국화협회서의 국화가 우리가 아는 그냥 노랗고 뭐 장례식장에서 피고 꽂혀 있고 뭐 이런 가을에 피는 이런 국화를 뜻하진 않는다. 내 누이같이 생긴 이라는 전제가 붙어서 누이를 형상화한 꽃이라. 그래서 새로운 것. 그러니까 국화라는 이름이 아니고 새로운 뜻을 가진 다른 형식으로 바뀐 거죠. 이것을 이제 네이밍이라고 친다면, 그런 것들을 많이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것, 그러니까 시는 없는 것을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다시 쓰는데, 다른 이름으로, 다른 형식으로 바꿔서 쓰는 것들을 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발견이라는 이름이고, 이것을 문장 쪽으로 풀어서 놓고 보면, 새롭게, 낯설게 하기라는 측면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써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왜 글을 쓰는가, 혹은 왜 시를 써야 되는가라는 것은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나는 왜 글을 써야 되는가라는 얘기로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거기에 무언가가 나를 흔들었겠죠. 그래서 글을 쓰게 만들었을 거예요. 쓰게 만드는 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왜 이것을 왜 써야 되지? 라는 질문. 이 물병에 대한 이야기를 왜 써야 되지? 라는 질문이 선행되면 물병을 내식으로 섬세하게 끌어서 몸의 중심에 놓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펴보니까 물병이 있어. 그래서 물병을 쓰는 세계가 아니라 내가 구획한 어떤 이야기의 속성 속에 물병의 가치를 지닌 어떤 다른 것으로 변환되는 세계, 혹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나고 이런 그냥 어린이들이 흔히 쓰는 일기 속에서
그냥 지나가는 행인, 그냥 그런 것들로 존재하지 말고 꼭 필요해서 끌려 들어오는 세계. 그래서 거기서 내가 쓰는 시 속에서 무엇인가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것. 그래서 왜? 그것이 왜 필요하지? 할 때의 생각들하고 만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령 어떠한 한 얘기가 시로서 기둥과 줄기를 세우고 커지면 그 세계에서 단순히 그 주제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소재들이 우르르 딸려 들어오게 되죠. 이럴 때 이 소재들은 거기에 등장인물이 있다면, 화자, 각종 화자가 있다면 화자가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끌려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추억이나 그 사람이 경험했던 경험치 속에 있는 사물들이, 인물들이 딸려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어떠한 인간과 어떤 세계와 화자와 대상, 세계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들과 어떤 갈등을 이뤄내느냐의 문제랑 결부가 되겠죠. 그러면 그 외에는 그래서 정말 소중해요. 어떤 것을 질문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왜냐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 그럴 때 이 세계는 다시, 이 사물들은 다시 그 몸을 바꿔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시에서 남아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엇을 쓸까 하는 질문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쓸 것인가는 사실 외형적으로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시를 쓴다 혹은 문학을 한다는 말은 무엇으로 쓸까 혹은 무엇을 쓸까는 정해졌어요. 무엇으로 쓸까는 사실 언어고 그냥 큰 외형적인 것으로, 내용으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갈등을 쓰는 거예요. 갈등을 드러내고 갈등을 부추겨서 이야기 속에서 그것을 독자한테 고스란히 넘겨주고 독자가 그것을 음미하고 깨닫거나 깨닫지 않아도 되는 세계. 예전에는 시가 무엇을 의미하고 화해시키고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봉합하고 그러려고 많이 쓰였어요. 근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세계가 복잡해진 것만큼 시의 세계도 복잡해져서 최근에는 그것들이 그 이야기의 결론을 짓거나 어떤 이야기 속에, 시 속에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와해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시쓰기가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무엇이나 써도 되고 어떤 것을 써도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시인지 어디까지가 시가 아닌지에 대한 질문들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역설적으로 들기도 해요. 가령 우리가 어떤 정의라고 하는 것들은 명확한 규정이 있죠. 근데 세계가 넓어지면 그 명확한 규정에 밖에 위치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도 이 최근의 흐름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어떤 시들은 시의 고유한 어떤 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리듬을 가질 것, 뭐 암시적인 그 표현을 통해서 그 문장을 이끌어갈 것, 그다음에 뭐 연과 행의 가름이 있을 것, 뭐 몇 가지들이 있을 텐데 외적인 그 형식으로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냥 긴 그 산문 형태, 그리고 산문이 아닌 그 어떤 사물이나 뭐 가령 포도주 얘기를 쓰면서 포도주 잔의 형식으로 언어를 그렇게 그 형식적으로 맞춰서 쓰는 형태시들도 있고, 시가 그 형식적이나 내용적이나 몹시 넓어지고 커졌어요. 의미론적인 세계도 어떤 시는 의미를 파독해서 읽어야 되고 어떤 시들은 의미 없이 그냥 뉘앙스나 느낌으로 읽어가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세계들이 같이 이제 혼재하고 있죠. 이게 혼재하는 속에서 무엇을 쓸까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제 했었는데, 그 무엇이 갈등인데 그 갈등에 어느 면을 쓰면 될까 하는 거죠. 그 옛날 그 우리가 아는
시들이 만약 시조를 예를 들면 초장, 중장, 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발화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결론을 맺고 이제 그게 그 큰 흐름이었어요. 그러면 무엇을이라는 것에서 갈등이었는데 갈등을 어떻게 하느냐? 조그만 갈등을 극적으로 드러나게 해서 고조시키고 거기에 화해를 시켜야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해를 시키죠. 근데 최근의 흐름이 시가 화해가 되면은 다치는 색이 아닌가? 가령 콩쥐팥쥐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누구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하고 끝나버리면 이건 정리된 세계가 되는 거죠. 콩쥐팥쥐가 시는 그런 것 같아요. 콩쥐팥쥐가 무한한 고통 속에서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면 독자들이 그거를 읽으면서 이건 너무 험난한 세계 같아. 이 세계가 지난 다음에는 좀 행복해도 좋겠어. 이런 정도의 결말을 독자들이 읽고 나서 결말을 지을 수 있다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이야기에 결말되어지지 않는 세계에서 그러니까 출렁이는 물결이 출렁이는 상태에서 끝나주고 그리고 독자들이 그것을 의미하면서 이 출렁임이 왜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지 하는 생각들을 뒤에서 남아서 이제 해줄 때 시가 완성되는 거 아닌가. 시는 그렇게 놓고 보면 작가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작가는 던져놓고 독자가 거기에 와서 반쯤 자기 생각들을 채워서 함께 완성하는 장르는 아닐까 하는 질문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은 그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또 하고요. 예전에는 소통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가가 10을 던져놓으면 독자가 한 9나 10쯤 가까이 와서 읽고 나갈 때 이것이 이제 소통이라는, 왜냐하면 소통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저쪽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알아들은 말에 대해서 뭐라고 답해줄 수 있을 때, 이게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는 그러기에는 되게 불친절한 장르거든요.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아요. 문장도 우리가 아는 설명문이나 연설문처럼 이렇게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세세하게 얘기하지 않죠. 근데 되게 암시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암시적인 장르란 말이죠. 그 암시가 독자의 영역을 확장시키죠. 크게. 그래서 과연 이 암시 속에 어떤 결말이 혹은 생각들이 독자에게 주어질지는 독자가 가지고 있는 사유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세계죠. 독자가 어떤 것을 체험하고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어떤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혹은 읽은 적이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어서 그 얘기와 자신이 읽은 내용과 겹쳐놓고 이것을 음미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는 혼자 쓰는 것이 아니다. 시인이 던져놓고 독자가 그 안에서 놀다가 빠져나갈 때 그냥 빠져나가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 생각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 경험과 상식 이런 것들을 같이 녹여서 완성시켜놓고 나가는 장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요.